엔진 로켓은 2007년 8월 8일 미국 유타주의 공장에서 나사 발사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 로켓은 기차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기차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로켓들은 기차 트랙 폭에 맞게 설계되며 전 세계 철도의 60%는 이 표준 게이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로켓들은 기차 트랙의 폭에 맞게 설계된 것일까요? 19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사양의 기차 트랙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이 남부군을 이기고 난 후 북동부 지역은 영국의 표준 게이지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표준 게이지는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석탄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트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후 증기기차가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기차 트랙은 화물차 트랙 폭을 위해 설계되었을까요? 또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군대들은 유럽 전역에 로마 마차 폭과 같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도로는 로마로 이었습니다. 로마 마차는 두 마리 말에게 끌리는 마차였으며 이후로 유럽의 표준 도로 폭은 두 마리 엉덩이의 폭 정도인 약 145cm로 설계되었습니다. 결국 우주 로켓의 엔진 로켓은 두 마리 엉덩이 폭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항상 오래된 표준을 따르는 것이 최선일까요? 우주 로켓은 특수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에 맞지 않거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발전으로 새로운 요구 상황이 발생할 때 특히 중요해집니다. 1867년에 처음 등장한 수동 타자기는 속도가 늘어남에 따라 글자들이 막히는 문제가 있어서 천천히 타이핑할 수 있도록 키보드 레이아웃이 설계되었습니다. 65년 후에 효율적인 키보드가 개발되어 손가락 움직임을 50% 줄였지만 타자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효율적인 키보드를 거부했습니다. 경제 역사학자 폴 데이비드는 특정한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비효율적이더라도 그것을 벗어나기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로와 습관에 의존하여 미래의 경력을 결정하는 관습적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거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방법이 뭔가 비효율적이거나 잘못된 걸 알고도 그 습관을 고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사회 모두 어느 정도 경로 의존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개인의 취향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치게 경로 의존성에 얽매이면 한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인 혁신을 저하하거나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의 대표적 예시와 실제 사례로 인스턴트 식품에 지나치게 입맛이 길들여진 사람은 인스턴트 식품만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맛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주는 단맛, 짠맛, 간편한 섭취, 빠른 조리는 분명 상당한 장점이지만 이것만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쁜 삶과 이미 길들여진 입맛에 익숙해져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1999년 미국의 나사 NASA에서 화성 탐사위성을 화성 궤도에 진입시키던 과정 중 위성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로켓의 추력 계산을 표기할 때 입력을 미터법의 힘의 단위인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야드 파운드 법의 파운드로 입력이 되어 있어 벌어진 사고였다고 합니다. 정밀성이 생명인 우주과학에서 미터법은 세계적인 표준이고 미국도 이미 우주과학 분야에서 미터법을 새로운 대세로 받아들여가던 상태였으나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야드, 파운드, 인치법을 쓰다 보니 자기들도 모르게 실수를 했던 사례들입니다. 전쟁에서도 이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1차 대전에서 참호 돌격전이었습니다. 병사만 약 1천만 명이 넘게 사망한 1차 세계대전은 그 이전의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인명피해를 남겼습니다. 인명피해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당시 전쟁을 지휘했던 주요 지휘관들이 아직 돌격하는 기병도 남아있던 1800년대의 전쟁 습관에서 전쟁을 배우고 익힌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전 세대에는 없거나 혹은 성능이 열악했지만 1차 대전 무렵 대폭 개선된 기관총과 철조망, 독가스 등 여러가지 신무기가 나와 참호 돌격전을 하면 무수한 인명피해가 뻔했음에도 이전 시대의 전쟁 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2차 대전 초반 독일의 공세에 프랑스군에 패배한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전장에서 중요한 통신수단의 비효율성도 한몫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시기 프랑스군의 지휘관 중 가물랭 장군이 있었는데 가물랭 장군의 사령부는 무선통신 설비가 없어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령을 이용하여 상황을 전파해야 했고 그만큼 전파 속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전 차장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여 전차부대 단위에서도 효율적으로 전선의 상황을 주고받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사례로 든 1차 대전 때의 장군들도 분명 기관총, 철조망 등의 존재를 알았고 무리한 참호 돌격이 주는 인명 손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 대전 때의 장군들도 분명 기관총, 철조망 등의 존재를 알았고 무리한 참호 돌격이 주는 인명 손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의 프랑스군 지휘관들도
무선통신이 전력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인프라와 그것을 습관처럼 쓰는 문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비효율적인 것을 알고도 쉽게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인프라와 문화는 기술의 유용함을 깨달았다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참호를 돌파해야 된다는 여러 고민 끝에 영국에서 처음 세계 최초의 전차가 개발되었고 1차 대전 시기 비행기 전차의 활성화는 훗날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경로 의존성의 탈피는 많은 세월과 수정을 거듭나야만 탈피할 수 있게 됩니다.